사유의 여정. 하이데거는 1889년 9월 26일 바덴주 인구 4,000명의 작은 마을 메스키르히에서 요한나 하이데거와 프리드리히 하이데거 사이에서 세 아이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차남인 프리처 하이데거는 후에 은행장이 되었고 누이 동생은 일찍 죽었다. 그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하이데거의 아버지는 바로크 퐁의 성 마르틴 교회에서 봉급이 아주 적은 성당지기로 일했으며 가게의 보탬이 되기 위해 가끔 술창고를 지키는 일도 해야 했다. 6살 하이데거는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머지않아 그는 반에서 최우수 학생이 되었다. 공부를 잘 했으므로 아들이 후에 성당직이나 술창고직이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리라는 소망에서 양치는 4년 후 하이데거를 메스키르히의 시민학교, 지금은 그의 이름을 따라 하이데거 김나지움이라 불린다. 그 학교에 보냈다. 하이데거의 부모는 그를 계속 공부시키고 싶어 했지만 성당직의 봉급으로는 도저히 무리임을 알고 안타까워했다. 고맙게도 메스키리 본당 주임 신부 콘라드 그레버가 장학금을 주선해 주어 하이데거는 콘스탄츠에 있는 김나지움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얼마 안 있어. 하이데거는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김나지움으로 옮겼다. 이렇게 재능이 있는 소년 하이데거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된 데에는 교회와의 약속이 있었다. 장학금을 보장해 주어 공부하도록 해주는 대신 김나지움을 졸업한 뒤 신부가 되기 위한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하이데거 자신도 신부가 되기를 원했다. 1903년에서 1909년까지 6년간의 김나지움 과정을 마친 뒤 하이데거는 약속대로 신부가 되기 위한 수업을 받기 위해 포알베르크의 벨트키르에 있는 예수회의 수련생으로 입회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단지 14일간 예수회 수련생이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하이데거는 예수회의 학자 신부가 되는 꿈을 포기해야 했다. 그 후 그는 일반 신부가 되기 위해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했다. 그러나 그것도 건강 때문에 오래 하지 못했다. 2년간의 신학 공부를 마치고 1911년 하이데거는 오로지 철학에 전념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분은 굉장히 가난한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아버지는 성당에서 일하면서 가족을 돌봤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자기 부모가 가진 자산 가지고는 이분이 공부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 주임 신부님이 장학금을 주선해 줘서 그때부터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살아온 환경 자체가 아버지가 성당에서 일하는 분이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분의 삶의 초기에 어떤 캐톨릭의 영향이 굉장히 컸을 것이라는 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짐나지움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장학금을 성당을 통해서 주선을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았고, 그리고 짐나지움 나오고 예수회에 입회를 하고 싶어 했다는 얘기, 예수의 수련성으로 들어갔다는. 그러니까 실제 거기 체류한 기간은 14일밖에 없었지만 이분은 어쩌면은 예수회원이라는 이런 아이덴티티를 초기에 형성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회의 어떤 영성이나 이런 부분에 일찍이 자기가 커미트먼트 할 정도니까 이분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회를 선택할 때도 그냥 선택한 것은 아니겠죠. 이분 나름대로 예수회를 통한 삶을 이분은 꿈꾸었던 거죠. 근데 뭐 14일 계속해서 나오는 게 건강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쪽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건강 때문에 예수회를 14일 만에 나왔는데 예수회는 일반 교구하고 다른 조직이니까 수도의 단체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교구 신부가 되는 훈련 과정과 예수회 트레이닝은 달라요. 그래서 예수회 트레이닝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는 건강 때문에 어려워서 다시 일반 신학 공부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일반 신학 공부도 2년 하고 또 건강이 나빠서 철학 공부를 하게 됐다. 근데 건강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런 건지는. 왜냐하면 그렇다면 철학 공부는 건강하지 않아도 철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후사상을 잘 모르지만 어쩌면은 이분은 신학에 노출됐지만 신학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분일지도 모르죠. 그 결국은 철학으로 가게 됐는데 어쩌면은 이 신학 공부 과정 속에서 예수회에서는 14일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이분은 예수의 영성을 이해한 분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일반 캐톨릭의 신학 공부를 2년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철학으로 돌아섰다고 하는 얘기는 이분의 철학은 신학을 배경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을 독립된 학문으로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신학적인 물음과 철학적인 물음에서 이분 스스로 신학적인 물음은 계속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으로서 답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이 대성을 했지만 신학 쪽에서는 이분이 신학적인 물음에 대해서는 어떤 해답을 얻었는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존재와 시간이라는 초기 작품만 볼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이분이 계속 저술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술까지 합쳐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분이 중세 철학이나 이런 철학에 능통한 분이고 캐톨릭의 영성에 능통한 분이기 때문에 이 스타일 자체가 어떤 것을 추구하게 되면 아주 철저하게 추구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분의 철학적인 추구 자체가 철저한 논리학이 속에 숨겨져 있어요. 아주 철저한 논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논리를 부정하는 것 어떤 실존적인 철학을 가지만 그 철학을 이루는 과정은 아주 철저하게 논리적이라고 저는 봐요. 굉장히 논리적. 그런데 논리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분이 현상학을 한 후설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영향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바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에드먼드 후설은 수학자로서 출발한 분이라고 그래요. 수학자로서 충분히 공부하신 분이 철학자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수학이라는 거 굉장히 철저한 논리학이죠. 그래서 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추구가 계속 됐는데 그러니까 어떤 수학적인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인 측면과 또 하나는 후설의 스승은 또 브렌타노라는 이 철학자인데 이 브렌타노 이분은 또 신학자이기도 철학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원래 신부였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계통적 이분의 영향을 준 사람들을 쭉 추적해 보는 것만으로 이분의 철학을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이분의 배경에는 철저한 신학적인 배경과 그리고 굉장히 철저한 논리적인 배경이 함께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이분의 독창적인 어떤 철학의 세계를 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만나는 이 철학자들 혹은 정신분석가들 중에는 융이나 프로이드나 여기에 나오는 에드먼드 후설이나 또 하이데거 이런 분들은 동서양의 철학이나 어떤 정신문화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하신 분들로 보여요. 서양 분들이지만 동양 사상을 다 이미 포함한 서양 철학이라는 걸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이 속에는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이미 그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융의 얘기나 프로이드 얘기나 그리고 여기서 하이데거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전공으로 했는지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 동양 철학이나 동양 사상을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이분들이 철저하게 동양 사상을 연구하면서 서양 철학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섣부른 지식만 가지고 이분들을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게 이분들 속에는 이미 서양 것과 동양 것이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동양을 더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가진 전통과 그리고 우리의 심성이 동양적인 사유에 훨씬 더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잘 해놓은 거지만 그 속에서 그래도 이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토양 자체가 서양 토양에서 동양을 흡수한 거기 때문에 어쩌면 동양 쪽의 토양에서 우리가 좀 더 동양적인 사유를 한 사람들이 어떤 그분들과 다른 또 새로운 철학이나 영성을 일궈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현대에 와서는 동서양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 동양에서 서양을 연구한 우리의 동양 사상을 연구할 때 동양 사상만 가지고 동양 사상을 연구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서양의 사상과 서양의 문화를 충분히 우리가 같이 소화하면서 동양 사상이나 동양 문화가 발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도 좀 나누시죠. 우리 서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시는 과정 속에서 도움을 좀 주신 분들은 없으신가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그 신학교 시절에 때 저한테 큰 어떻게 보면 뭐 철학이나 신학적인 그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신 어떤 스승님이 계시죠. 선생님이 계시죠. 그럴 수 예. 있죠. 예, 그분의 어떤 철학이나 신학이나 또 삶의 여정을 봤을 때 그 어떤 학교 내에서의 클래스 내에서의 어떤 이론이 아니라 그 이후에 벗어나서 그분이 살아온 인생의 어떤 그런 정신이나 가치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전달되어지는 것들이 지금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통해서 뭐 저도 영향을 받고 또 제 삶에서 그 영향을 가지고 조금 어떻게 하면 접목을 시켜서 실현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가 없을까라는 것들을 또 하고 은연중에 또 어설프게 좀 흉내 내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네. 동일시가 일어나는 부분이죠. 영향을 주신 분들은. 네네. 그건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 것을 선택해서 내가 선택해서 나의 인격의 일부로 가져오는 거니까 정신분석적으로 볼 때는 아이덴티티라는 어떤 정신작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좋은 대상을 만나서 좋은 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어쩌면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서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어떤 분의 실제 살아계시는 분의 철학이나 영성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어떤 과거의 분의 저술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소화하려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인격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칸트를 열심히 공부하는 분은 알게 모르게 자기가 칸트를 닮아가죠. 그 칸트의 일부를 가져와서 자기를 빌드업해 가는 거죠. 네. 여러분 지금 하이데거를 공부하고 있는데 하이데거의 그분 안에는 칸프릭도 있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열정과 그분의 자유스러운 어떤 사유 과정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계기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생각하면서 그래서 목사로서의 어떤 정체성도 있지만 지금에서 이제 아직도 그분하고도 늘 지금까지도 좀 연결해서 또 하고 있고 또 뉴욕에 오시면 늘 저희 집에서 머무르고 그렇게 하셨는데 뭐 그 한 사람 어떤 정체성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하고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많은 어떤 질문을 어떤 던져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고민하게 되고 또 그 질문을 통해서 어떤 제 스스로가 좀 그 앞에 질문 앞에 대면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스스로 뭐 작업하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어떤 두 분의 선생님에 의해서 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가치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기존 흐름 메인스트림이 좀 형성되는 그런 기존에 큰 영향을 주시는 분들은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그분하고 있고요. 네.
아, 그래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있을 거예요. 혹시 우리 닥터 선은 어떠세요? 치과 의사로 이렇게 살아오시는 과정 속에서 영향을 주신 분이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저 얼떨결에 얼떨결에. 그, 법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아, 법학을 공부하고, 그렇구나.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 꼬여서 잘못 갔죠. 잘못 갔죠. 그 지금도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내가 이런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닌데 하는 어떤 그런 게 있구나. 법으로부터의 어떤 이질적인 이제 그런 거를 여전히 느끼고, 물론 이제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 어떤 그 치의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어 많은 좌절도 겪고 또 이제 또 많은 감명도 받고 별의별 사건이 다 있기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뭐 굉장한, 저는 이제 부강외과라는 거를 잠깐 수련을 하다가 도망을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윈년차 선생님들하고 과장님들 22시간 쉬지 않고 수술하기 이런 거 보면 저는 한 3시간 서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가서 어디 쪼그려 앉아 있다고 그랬는데, 저 빼고 모든 선생님들은 22시간을 하고 뭐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밤을 새워서 나머지 일을 마치고 뭐 이런 거를 볼 때, 저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들었길래 저러다 죽으면 어쩌려고 저렇게까지 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나 같은 건 죽어야겠다. 정말 사람이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도 좀 열심히 좀 해보자. 그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고, 또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 이제 동문 선배님도 저희 때는 이제 전자공학과가 되게 뜨고 있었던 때였는데, 전자공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집에서 이 가난한 시골에서 네가 돈을 안 벌어오면 그렇죠. 우리 열 식구 다 어떡하란 말이냐. 이제 그래가지고 뭐 간 사람들도, 의사가 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는 게 이게 만화책이 아니라서 만화책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시골이라 그랬는지 그 어떤 대부분이 여기서 네가 나서면 안 되지, 너는 서포터를 해야지, 뭐 이런 개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어떤 세상의 명령처럼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 보니, 그때는 하기 싫어도 내가 왜 하기 싫은지 의문도 갖지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데 어떤 급급했는데, 이제 좀 이제 한 3, 40 넘어서면서부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럼 네가 그렇게 살지 어떻게 살아, 말도 맞는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하이데거 교수님의 존재와 시간에 대해서 존재라는 개념이, 존재라는 말 자체도 무언가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쭉 읽으면서 이제 한편으로 들은 생각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어떻게든 하이데거와 동일시를 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이분도 얼마나 자기 사는 게 불안했으면, 자기 존재가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으면 존재에 꽂혀가지고 저렇게까지 생각을 펼쳐나갔을까. 물론 이제 세상에 없던 게 나온 게 아니고 보니까, 잠깐 인터넷 뒤져보니까 이제 풋설의 현상학에서 이제 어떤 의식의 지향점, 그 세계는 어떤 현상적으로 인간의 의식에 투영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 보니까, 그
불교 철학에서도 그 이식되는 과정을 이제 색수상 행식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결국 이제 중요한 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거를 누가 의식하느냐, 그걸 누가 인지하느냐. 마치 그런 것처럼 이 현상학도 이제 세상이 사람의 의식에 어떻게 투영이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하이데거는 조금 더 나가서 그거를 이식하고 있는 자, 존재자, 존재. 어떻게 보면 후설도 상당히 힘들게 사신 것 같은데 그래요. 하이데거는 어렸을부터 얼마나 자기 자리가 자기 마음속에 자기한테 그 허락된 자리가 자기 영역이 마음속에 자기 영역이 얼마나 없으면 자기 마치 마음속에 자기의 영역 밖으로 밀려 나가서 자기 의식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마치 저도 '지금 이게 내 삶을 사는 게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 하이데거도 이게 이분이 그런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아주 강렬한 불안감이 없으면 이분이 굳이 이런 책까지 써 가면서 사실 분은 아닐 것 같은데 '농사지실 분 같은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음, 저도 같이 엮여서 되게 좀 이 현실 생활에서 뭔가 도망가고 싶은 뭐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대형이 말씀 중에 법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이쪽에 치의학과 쪽으로 오신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내가 실전적인 결단을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있었고, 그래 내가 해야 될 것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 갈등이 그때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지고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방황해 오면서 어쩌면 하이데거까지 만나시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제 경험으로서는 법률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재미가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나 이런 역사 책이나 철학 책이 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는 이거 법대로 왔으니까 법률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때 그때는 데모가 워낙 많으니까 수업하는 기간보다는 그냥 집에 있어야 되는 기간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데모 한참 하다가 또 몇 달 쉬고 뭐 이제 이래서 수업료는 내지만 실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기간은 굉장히 짧았던 시기인데 그때 동성동에 있는 그 당시에 서울 물리대 도서관 같은 데 가면은 가서 내가 법률책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때 한국 문학서적을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법학이라는 이런 쪽보다는 조금 더 인문과학적 역사나 철학 이쪽에 더 흥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쪽을 가야 되는데 저도 재미없는 쪽을 선택했던 거.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어느 순간에서 내가 빨리 돌아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긴 해요.